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유수합니다. 네, 오늘도 세계에 존재하는 공포증에 대해서 알아보는 시간 가져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번에는 A로 시작하는, 알파벳 A로 시작하는 공포증을 알아봤는데요. 오늘은 알파벳 B부터 시작하는 공포증을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가 있습니다. 미소포비아, 박테리오포비아라고도 불립니다. 미소포비아는 해충 공포증 혹은 세균 공포증, 박테리아 공포증으로도 알려져 있다고 합니다. 오염과 세균에 대한 병리학적인 두려움이고요. 특정 개념, 예를 들어서 세균과 오염이랑 관련된 자극, 여기에 노출되거나 노출될 것을 예상할 때 합리적인 수준을 넘어서는 높은 두려움과 불안의 경험을 바탕으로 평가되고 진단됩니다. 예를 들어서 손에 보이지 않지만 분명히 존재하겠죠. 보이지 않을 뿐이지만 세균, 박테리아 이런 거에 대한 병적인 공포증이라는 거죠. 어떻게 보면은 결벽증이랑도 비슷한 것 같은데 결벽증이랑은 약간 좀 다른가 봅니다. 미소포비아와 관련된 일반적인 증상으로는 과도한 손 씻기, 장갑의 착용 또는 오염을 방지하기 위해서 일반적으로 사용되는 물건을 덮는 등의 비정상적인 행동과 세균 노출을 피하기 위해서 사회적인 상호작용이나 공공장소를 피하는 것이 포함됩니다. 일상적으로 본인이 뭔가 문고리를 만져야 돼. 근데 공중 화장실이야. 그러면은 티슈 같은 걸 뽑아가지고 잡고 돌린다든지 그런 식인 경우가 있는데, 그건 경증인 경우엔 그렇게 해당되지만 좀 더 중증으로 넘어가게 되면은 사회적인 상호작용 자체를 피해버린다는 거죠. 왜냐면은 밖에 나가면 온갖 곳에 다 세균이 있을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을 만나더라도 세균이 많이 있을 것이고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그런 상호작용 자체를 피해버리거나 공공장소에 가는 것을 피해버리는 것도 포함된다는 거죠. 신체적인 증상이 있다고 합니다. 단순히 더러워 이게 아니라 세균이나 오염이 있을 상황에서 어지러움을 느끼고 심장박동이 빨라지고 발한 혹은 떨림 같은 일반적인 불안 증상이 나타나는 것이 이 공포증입니다. 이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싫어 이 정도는 공포증으로 해당하지 않는다. 신체적인 어떤 이상 반응이 보이는 것이 공포증에 포함된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많은 특정 공포증과 마찬가지로 미소포비아도 정확한 원인이 알려져 있지 않습니다. 유전적인 요인이거나 혹은 환경적인 요인 모두가 그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것이죠. 진짜 일상생활 자체가 굉장히 불편할 것 같아요. 제가 옛날에 한 카페에서 일을 했는데요. 어떤 관리하시는 분이 있었어요. 매장, 백화점 자체를 관리하시는 분처럼 보이는 분이 있었는데, 그분이 맨날 날이 더운데도 두꺼운 장갑을 끼시면서 카트 같은 거 막 정리하시고 막 그런 분이 계셨는데, 진짜 딱 봐도 저 사람 뭔가 행동하거나 이런 게 이 오염되는 거를 극도로 예민하게 싫어하는구나 라는 게 티가 확 나는 분이 있었거든요. 화장실에 들어갈 때도 문을 열 때도 등으로 연다든지 막 그런 식으로 하는, 손도 항상 이렇게 본인이 보이는 곳에 이렇게 하면서 다니시더라고요. 그래서 뭔가 되게 뭐랄까 불편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적당히 더러울 수밖에 없잖아요, 손이라는 게. 본인도 그걸 알고 있겠지만 그거를 굉장히 혐오하기 때문에 그렇게 본인이 행동하는 걸 거 아니에요. 그런 거 봤을 때 일상생활이 진짜 피곤하겠다, 그런 생각이 들긴 했습니다. 여튼간에 결벽증 이런 느낌이기 때문에 그렇게 낯선 개념은 아니네요. 이런 공포증은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긴 했는데 세균 공포증이라는 것도 실제로 있었군요. 다음 공포증이 있습니다. Fear of falling, 낙상에 대한 공포증입니다. 고소공포증이랑은 다르다고 합니다.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 낙상 공포증, 바소포비아, 바시포비아라고도 합니다. 이거는 자연스러운 두려움이라고 해요. 대부분의 인간과 포유류에게는 일반적으로 드러나고요. 그 정도는 다양하다고 합니다. 근데 이거는 높이에 대한 두려움이랑은 달라요. 물론 밀접하게 연관돼 있지만요. 떨어질 것에 대한 두려움은 높이 자체와는 반대로 감각에 수반되는 불안, 떨어질 때 잠재적으로 위험한 영향을 포함합니다.
단순히 높이 있으니까 떨어질 것 같아가 아니라 그냥 높이랑 상관없이 내가 넘어진다든지 균형을 잃는 거 그 자체에 대한 공포증인 거죠. 근데 이 증후군은 1982년 머피와 아이작스라는 사람에 의해서 처음으로 언급이 됐고요. 이들은 낙상 후에 보행이 가능한 사람들이 강한 두려움과 보행장애를 겪는 것을 발견했습니다. 일반적으로 걷거나 서거나 하는 거에 큰 장애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넘어질지도 모른다는 공포증 때문에 걷지 못하고 제대로 서지 못하고 활동을 하지 못한다면 그것도 진짜 답답한 일이네요. 야, 근데 그런 두려움이 있다는 거, 그런 공포증이라는 게 존재한다는 게 참 놀랍습니다. 예. 이러니까 어떤 팩트보다 인간은 심리적인 거에 크게 좌우하는 동물 같다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하고요. 결국 어떻게 보면은 스스로에 대한 한계는 스스로가 만드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요, 개구리 공포증입니다. 야, 이런 것도 있구나. 개구리와 두꺼비에 대한 공포증은 개구리 공포증 혹은 라니다포비아라고 불리는 공포증이고요. 많은 문화의 민속에서 공통적으로 나타나는 미신입니다. 이 개구리 공포증이라는 게 어디서 왔느냐 하면은 일단 많은 민속 신앙들 중에서 개구리를 보는 것 자체가 그렇게 좋은 어떤 징조가 아니다, 이런 거죠. 그러니까 큰 과학적인 근거가 있는 건 아닌데, 예를 들어서 우리나라에서는 검은 고양이를 보면 재수가 없다, 혹은 까마귀를 보면은 안 좋은 일이 일어난다, 그런 느낌이죠. 아무런 과학적인 근거 없이. 근데 많은 문화권이나 신화에서 개구리를 보거나 만지거나 하면은 사마귀가 생길 수 있다. 사마귀가 뭔지 아시죠? 피부가 이렇게 일어나는 그런 건데, 아무래도 개구리가 이제 표면이 울퉁불퉁하고 하니까 그걸 만지면은 옮지 않겠느냐라는 데에서 오는 어떤 되게 근거 없는 믿음에서 온다는 거죠. 또한 이게 공포증으로서 크게 자리 잡은 이유도 있는데, 이게 종종 개구리가 폭력적으로 죽는 것을 본 후에 발생한다고 합니다. 1983년에 행동치료 그리고 실험정신의학 저널에 보고된 한 사례에서는 한 여성이 잔디깎기를 하다가 그 기계가 개구리 무리를 밟아 죽이는 외상 사건을 일으킨 거예요. 그 다음부터 극심한 개구리에 대한 공포증을 얻게 된 거죠. 그래서 본인이 의도하지 않았든 어쨌든 어떤 계기로든 간에 개구리가 아주 끔찍하게 죽은 모습을 본 다음부터 개구리 공포증이 생긴다라는 건데요. 야, 이건 진짜 개념적으로 정말 완전 처음 듣는 개념이고, 근데 이게 있을 법도 하겠다는 생각이 드는 게, 개구리가 사실은 잡기가 꽤 쉽잖아요. 그렇게 어렵지 않거든요. 도망을 잘 안 가요, 얘네들이. 도망가봤자 점프하는 그 범위가 쉽게 예측이 돼서 잡기가 되게 쉽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옛날에는 워낙 개구리를 잡고 노는 일들이 많았을 거고, 폭력적이지 않은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그런 평화롭게 뛰노는 개구리가 무참하게 죽어있는 모습을 보고 이런 공포증이 생기는 거다 라고 하니까 꽤나 신빙성이 있다는 생각이 들기도 하고, 또 이제 전기 충격이나 반사 실험 같은 걸 할 때 개구리가 과학 교재로서도 많이 쓰이잖아요. 그래서 좀 무참하게 죽어있거나 살갗이 벗겨져 있거나 근육만 남아있다든지 그런 거를 학교에서도 많이 볼 거란 말이야, 분명히. 그렇기 때문에 이 공포증이 더더욱이 있을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또 들기도 합니다. 자, 다음입니다. 바늘에 대한 공포증. 아마 선단 공포증으로 알려져 있는 그 공포증인 것 같습니다. 주사나 피하 주사 바늘을 포함하는 의료시술에 대한 극심한 공포증을 말합니다. 이 증상은 94년도에 혈액 주사 부상 유형 공포증, BII 공포증이라고 하는데요. 여기에 특정 공포증으로서 공식적으로 인정된 공포증입니다. 그러니까 주사바늘을 극도로 두려워하기 때문에 주사랑 관련된 모든 의학적인 어떤 시술들, 예방접종이라든지 혹은 혈액검사 같이 피를 뽑을 때 바늘을 쓰는 거, 더 심각한 경우에는 모든 종류의 의료 서비스를 전부 회피하는 거죠. 바늘이 날카로우니까 찔리는 게 싫어가 아니라 이것 때문에 내가 죽을 위험에 처해 있어도 모든 의료 서비스를 다 거부하는 거예요. 이 정도가 돼야 주사공포증이다 라고 할 수가 있다. 미국 성인의 최소 10%가 바늘에 대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추정된다고 합니다.
일반 인구의 유병률은 약 3에서 4%로 추산되고요. 여기에는 혈액 관련된 공포증도 포함이 됩니다. 그러니까 피를 보는 거를 두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잖아요. 근데 사실 우리나라에서는 잘 모르겠어요. 근데 가끔 미국 쪽 드라마나 이런 데 보면은 피? 이러면서 기절하는 캐릭터들이 가끔 나오잖아. 그런가 봐요. 그래서 이 보통 바늘 공포증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공통적으로 피를 보는 것 자체를 두려워하는 그런 공포증 환자의 확률이 높다. 재밌는 것은 바늘에 대한 두려움, 이 공포증의 유병률이 점점 증가하고 있다는 겁니다. 95년에서는 25%였던 어린이의 바늘에 대한 두려움이 2012년은 65%로 크게 증가했네요. 거의 한 3배 정도가 늘어난 수치라고 할 수 있겠죠. 이 공포증은 생각보다 단순히 날카롭고 찔리는 걸 두려워하는 거에서 시작하는 게 아니라 진화론적인 입장이 있습니다. 수천 년 전에 칼에 찔리거나 살에 찔리는 그런 거를 아주 꼼꼼하게 피했던 사람이, 그러니까 외상으로부터 계속해서 본인이 피해왔던, 안전하게 행동해왔던 사람들이 그런 생존 가능성이 더 높았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단순히 날카롭다 그래서 싫다가 아니라 유전적인 그런 거에 기저에 깔려있는 두려움일 수도 있다. 왜냐면은 그렇게 날붙이 같은 거를 피했던 사람들이 훨씬 더 생존 확률이 높았기 때문이죠. 정말 놀랍게도 대부분의 공포증의 경우에는 그냥 어느 정도 위험한 수준이야. 그러니까 뭐 심장 박동이 빨라지고 땀이 나고 뭐 이런 정도인데, 바늘 공포증은 실제로 사람을 죽이기도 하는 몇 안 되는 공포증 중에 하나라고 합니다. 심각한 공포증을 앓고 있는 경우에는 혈관 미주신경 쇼크 반사로 인해서 혈압 강하로 사망할 수 있습니다. 갑작스럽게 빈혈기를 일으키면서 이렇게 쓰러지는 게 그냥 농담 같은 그런 드라마에 나오는 그런 게 아니라 실제로 그렇게 쇼크 반응을 일으키기 때문에 그런 일이 일어난다는 거고, 실제로 사망까지도 할 수가 있다는 거죠. 야, 이거는 좀 공감이 되는데요. 독서 공포증. 와, 책 공포증이 있어요? 나 아니야? 나인 것 같은데? 이 책 공포증은 책에 대한 두려움과 증오입니다. 책이 사회나 문화에 미칠 수 있는 영향에 대한 두려움에서 발생합니다. 이 책이라는 게 그 굉장한 잠재력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서부터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죠. 이런 독서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실제로 책을 깐깐하게 그 내용을 검열하기도 하고, 혹은 책을 싹 다 모아서 태워버리는 일들도 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제서야 좀 이해가 되네. 옛날에 분서갱유 같은 거 있잖아요. 책 같은 거 모아가지고 불태워버리고, 혹은 문화대혁명 같은 거 해가지고 문화재 같은 걸 다 불살라버리는 그런 일들이 왜 발생할까 했는데, 만약에 그 리더 같은 사람이 독서 공포증 이런 거를 앓고 있어서 책에 대한 두려움을 느끼고 있었다면은 충분히 그런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이건 진짜 완전히 처음 들었어요. 성직자나 이런 문맹 직업인들이 종교 및 법률 문서와 같은 텍스트를 지배함으로써 문맹 대중을 착취하고 두렵게 했을 때 발생했습니다. 아, 그렇구나. 이게 옛날에는 아시겠지만 그 성경 같은 것도 원래 영어로 적혀 있는 게 아니었어요. 라틴어였나? 그런 고대 언어로 적혀 있는 거였단 말이에요. 그래서 성직자 계층의 사람들은 성경을 공부하기 위해서 그 언어를 배웠어야 되는데, 그 언어를 공부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굉장히 이제 귀족이나 혹은 성직자같이 어떤 특정 직업군들만 할 수 있었던 거예요. 근데 인쇄술이 발달하면서 그걸 영어로 편찬하는 사람들이 생기기 시작했어. 불법이었지, 물론. 근데 그렇게 해서 종교의 대중화가 된 거거든요. 그런 것도 이 독서 공포증의 일환일 수도 있다. 이 책이라는 거를 다른 사람들이 다 알게 되면 안 된다. 이 특정 책에 적혀있는 내용이라든지 이런 게 우리만 알고 있어야 돼. 더 멀리 퍼져서는 안 돼. 라는 식의 어떤 개념도 이 책 공포증에서 기인한 것일 수 있다. 라는 거죠. 야, 이건 정말 처음 보는 공포증인데 진짜 신기하다. 이 책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낄 수가 있다는 게 놀랍네요. 생각을 아예 못했던 거라서 재밌습니다. 야, 이건 또 뭐야? 카코포비아, 매력적이지 않음에 대한 공포증. 매력적이지 않거나 추하다는 것은 사람의 신체적 특징이 미적으로 바람직하지 않다고 여겨지는 정도를 말합니다. 그래요?
그러니까 대부분의 사람들은 대부분 선한 것을 좋아하는 것처럼 이제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죠. 근데 이거는 매력적이지 않은 거에 대해서 병적인 이제 증오감을 갖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추함은 사람이나 사물의 속성이고요. 보기에 불쾌하고 매우 불리한 평가를 받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보기 좋은 떡이 먹기도 좋다, 그런 말이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미적으로 매력적이지 않거나 불쾌하거나 반발적이거나 공격적이라는 게 어떻게 보면 추함의 정의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근데 그런 것들에 대해서 아주 병적으로 꺼려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매력적이지 않은 사람들에 대한 차별 그리고 편견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어떻게 보면 카코포비아라고 할 수가 있겠죠. 그러니까 이제 정리하자면은 단순히 아름다운 것을 좋아하고 아름답지 않은 것을 싫어하는 그런 정도가 아니라, 아름답지 않은 거에 대해서는 본인이 아예 차별적인 대우를 하고 아예 비하를 일삼는다든지 그런 편견을 갖거나, 혹은 저들이 나를 공격할지도 몰라라는 식의 어떤 공포증을 가지고 있다면은 그거는 매력적이지 않음에 대한 공포증, 카코포비아라고 부를 수가 있다는 겁니다. 야, 이거 무섭다. 다음은요, 캔서포비아, 암 공포증입니다. 암에 걸릴까봐 만성적으로 두려워하는 일반적인 공포증이면서 동시에 불안장애입니다. 단순히 근데 암에 걸리는 게 두려워하는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슬픔, 두려움, 공황, 고통의 감정을 가지고 있는 거죠. 어떤 경우에는 그 공포증이 너무 심해서 정상적인 삶을 살 수도 없게 할 수도 있다고 합니다. 근데 암에 걸린 사람들은 힘들어하고 두려워하는 게 정상인데,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도 이 두려움을 느낀다는 거는 놀라운 일이네요. 좀 억울하기도 하다, 어떻게 보면은. 암 공포증을 앓고 있는 사람들은 종종 우울증을 겪습니다. 은둔을 하거나 건강에 집착을 할 수도 있고요. 그들은 암에 걸릴 수도 있다는 생각 때문에 압도를 당하기도 하고 평소의 기능을 잘 수행하지 못할 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미래 계획을 잘 세우지 못하고 전반적인 삶의 질이 저하가 될 수도 있다. 암을 둘러싼 불안은 일단 기본적으로 예측을 할 수 없다는 거. 건강했던 사람도 갑자기 암에 걸리기도 하고, 그리고 암에 걸리면 이제 사망과 연관되기도 하기 때문에 이것 때문에 죽을지도 모른다 라는 두려움에서 그게 기인한다는 거죠. 또한 아예 걸리지 않았던 사람이 이 공포증이 걸리기도 하지만, 암에 한번 걸렸던 사람, 그래서 암이 완치가 됐던 사람도 이 공포증에 걸리기도 한다고 합니다. 암에서 생존한 암 생존자는 이전에 이 암을 경험했었기 때문에 재발을 할지도 모른다라는 극심한 두려움을 겪을 가능성이 있다. 그래서 이건 또 몰랐네요. 모든 암 생존자의 절반 정도는 중간 정도에서 높은 수준의 재발 두려움을 항상 가지고 있다. 근데 그게 더 심화가 되면은 이제 암 공포증으로 이제 이어지는 거죠. 저는 이게 암 공포증이 왜 걸리지? 걸리지 않았는데 왜 두려워하지? 이런 생각을 했는데, 기본적으로 이전에 암에 걸린 적이 있거나, 혹은 본인이 사랑했던 가족이나 혹은 그런 사람이 암에 걸리는 걸 봤거나, 혹은 사랑하는 사람이 암으로 죽어가고 있는 걸 봤을 때 걸린다고 하네요. 그렇게 생각하니까 이런 공포증을 겪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해요. 옆에서 너무 고통스럽게 내가 사랑하던 이가 변해가는 모습, 어떻게 좀 고통스러워하는 모습들을 보면서 나한테도 그런 슬픔이나 고통이 전이 돼서 올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은 이 암공포증이라는 게 암에 걸리지 않은 사람한테도 쉽게 올 수 있는 질병이겠다라는 생각이 더 들기도 하네요. 다음입니다. 스펙트로포비아, 스펙트럼 증후군이라고도 하는데요. 거울에 대한 비정상적이고 지속적인 두려움, 그리고 거울에 비친 자신의 얼굴을 보는 것에 대한 두려움을 포함하는 공포증입니다. 단순히 반사된 무엇인가를 보는 것도 두려워하는 것도 있지만, 부가적으로 거울이 깨졌을 때 극심한 불운이 찾아올 것을 두려워하기도 합니다. 속담 같은 것도 있죠. 7년 정도 재수가 없다라고 하는. 근데 그게 우리 동양권뿐만 아니라 서양권에서도 그런 속담이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런 사람들은 거울을 굉장히 조심스럽게 다루는 경향이 있겠네요. 또한 단순히 반사되는 걸 두려워하는 것에 멈추지 않고, 무언가가 거울 안에서 튀어나올 수도 있다라는 거, 그리고 내가 거울을 봤을 때 실제로는 없는데 거울 안에 반사된 거에는
내 옆에 없는 무언가가 실제로 보일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있다는 거죠. 혹은 그 거울이 초자연적인 세계로 들어가는 연결고리의 역할을 하는 관문일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있을 수 있고, 혹은 그 거울 속으로 끌려 들어가는 그런 것들도 상상한다는 거죠. 혹은 또 어떤 사람들은 어둠 속에서 자신이 반사가 되면은 그게 이상하게 왜곡돼서 보이거나 놀랄 수 있기 때문에 자신이 반사되는 모습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는 뭐랄까 상상을 아예 못했어요. 거울이 어떤 세계로 빨려 들어가는 이 세계의 문을 그런 역할을 하기 때문에 두려워할 수도 있구나라는 거를 지금 처음 알았는데, 일단 기본적으로 문학 작품들에서 그런 식으로 다루는 게 있긴 하죠. 거울 나라의 앨리스란 작품도 보면은 앨리스가 이상한 나라로 들어가는데 거울 나라로 들어가는 그 문이 거울이거든요. 그런 것도 있고, 혹은 그 사일런트 힐이라는 게임이었나? 그 게임에서도 그 평범한 세계랑 이 세계가 있는데 거기를 왔다 갔다 할 수 있는 그 차원의 문이 거울이에요. 그래서 아주 똑같은 세계를 비추고 있지만 사실은 한 칸만 딱 들어가면은 완전 다른, 근데 겉으로는 똑같은 그런 세계로 들어가는 문의 역할을 거울이 하기도 하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런 공포증이 있기 때문에 그런 게임이나 책이 나왔을지도 모르겠다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으로는 화학 공포증입니다. 케모포비아라고 하네요. 화학 물질 또는 화학 물질에 대한 혐오감을 갖거나 편견을 갖는 것을 말합니다. 합성 화학 물질의 잠재적인 부작용 때문에 합리적인 우려, 특히 일부 합성 화학 물질에 노출되면 개인의 암 위험이 높아질 가능성에 대한 오해, 그래서 이런 물질에 대해서 비이성적인 두려움을 갖는 것을 기반으로 합니다. 보통은 사실 일반적으로 마케팅의 어떤 느낌으로 천연 재료를 썼다, 아니면 화학 물질이 들어가 있지 않다, 이런 식으로 뭐 7무 뭐 이런 식으로 5무 막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그런 광고 카피들이 소비자의 입장에서는 화학 물질이 몸에 안 좋고 이게 암을 유발하기도 한다라는 점에서 화학 물질에 대한 혐오 감정을 어필하기도 한다라고 하네요. 근데 이게 쭉 보니까 그렇게 뜬금없고 이상한 공포증은 아니란 생각이 드는 게, 일단 화학이라는 단어가 주는 그 어감이 있잖아요. 비자연적이거나 인간이 만든 거, 그리고 그건 위험할 수 있고 그런 개념들의 연관성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두려움이 발생할 수 있고, 우리가 특히나 먹는 것들에는 화학물질 무첨가 혹은 천연 이런 식으로 자꾸 표기를 했잖아. 그러니까 화학물질은 몸에 안 좋은 거, 건강에 안 좋은 거, 이런 식으로 비자연적이고 위험하다, 화학물질이, 그런 오해를 초래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는 사실 소비자가 어떤 화학물질에 대해서 안 좋은 일이 있어서 공포증을 느낀다든지 그런 게 아니라 그냥 단순히 마케팅이나 이런 것 때문에 더더욱이 발현하는 공포증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확실히 뭐가 안 들어갔다라고 하면은 뭐가 들어갔다라고 하는 것보단 더 좋아 보이니까 비싸더라도 좀 더 돈 주고 건강한 거 먹지 뭐, 이런 식으로 생각하기도 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참 놀랍기도 한데, 이거는 여태까지 봤던 공포증 중에서 가장 그냥 그럴 수 있겠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드는 공포증이기도 하네요. 이게 말이 돼? 캐로포비아인데요, 행복에 대한 혐오감. 일상생활 할 수 있어 그러면? 행복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공포증입니다. 개인에게 긍정적인 감정이나 혹은 행복을 불러일으키는 경험을 의도적으로 피하는 태도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모흐센 조산루 그리고 댄 바이저스라는 두 사람이 이 행복에 대한 공포증을 사람들이 갖는 4가지 이유를 밝혔습니다. 첫 번째, 행복하면 반드시 그 뒤에 나쁜 일이 따라올 것이라는 믿음. 그럴 수 있겠죠. 예? 행복한 게 계속 이어질 수는 없잖아. 어쩔 수 없이 계속 좋을 수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행복한 일이 일어나면 그에만큼 나쁜 일이 따라서 올 것이다 라는 그런 믿음. 두 번째로, 그렇게 행복하면은 사람 자체가 흐지부지해지는 그런 느낌이 있을 수 있다. 행복하니까 반응이 느려지고 긴장감이 완화되고, 그렇기 때문에 좋지 않은 사람이 될 수도 있다는 가능성. 또 행복을 표현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은 누군가에겐 시샘이나 어떤 뭐 두려움이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행복을 갖는 것 자체가 어떤 두려움의 대상이 되기도 하고, 행복을 추구하는 것 자체가 사실은 꽤 좋지 않은 일이다. 왜냐면은 결국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서는 경쟁사회에서 승리한다든지 그런 건데, 그러기 위해서는 남을 짓밟고 올라간다든지 그런 걸 같이 동반할 수밖에 없는 거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행복은 결국 좋지 않은 것이야, 모두에게. 이런 식의 인식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행복에 대한 혐오감을 갖는다는 거죠. 서양과 동양 문화권의 어떤 사람들은 불행, 고통, 죽음과 같은 나쁜 일이 행복한 사람들에게 일어나는 경향이 있다고 믿기 때문에 행복에 대해서 경계심을 갖습니다. 그러니까 불행이나 고통이나 죽음 같은 나쁜 일은 행복한 사람한테 갑자기 찾아와 라는 식의 생각을 하는 거지. 이건 또 약간 좀 공감이 돼요. 회피성의 어떤 애착의 유형을 가지고 있거나 그런 사람들은 행복하면은 두려움이 같이 온다라는 식으로 믿는다는 거죠. 이렇게 좋아도 되는 건가? 아니야, 이렇게 좋으면 분명 안 될 거야 라는 식의 어떤 두려움을 막연하게 갖는다. 회피성인 어떤 애착의 그런 유형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요. 그렇기 때문에 막 그런 것들 있잖아. 너무 사랑해서 오히려 질투하고 화내고 그런 사람들 있잖아요. 그런 게 이제 그런 유형의 사람들이겠죠. 사실 여태까지의 다른 공포증들의 경우에는 물론 문화적인 요인이 원인이 된 공포증들도 있지만 대다수는 유전적인 어떤 그 형질을 가지고 있거나 혹은 본인이 어렸을 때 나쁜 경험을 했기 때문에 그런 공포증이 수반되는 경우들이 많았는데, 이 행복에 대한 공포증, 혐오감은 문화적인 요인이 꽤 크다는 거죠. 예를 들어서 미국이나 이런 서구 문화권에서는 행복이야말로 사람의 삶을 가장 좋게 만들어주는, 추구해야 되는 것이다. 행복 추구권 이런 것들도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게 당연하게 받아들여진다는 거예요. 문화권 자체가. 서구에서는 다른 것보다도 행복한 게 최우선으로 받아들여지는데 우리나라만 해도 그렇잖아. 인생사 세옹지마다 좋다가도 나쁘고 나쁘다가도 좋다. 그런 게 인생이다. 이런 식으로 하잖아. 그러니까 중용이라는 자세가 굉장히 큰 미덕이었잖아요. 어떻게 보면 그런 것들이 행복에 대한 혐오감과 연결이 돼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문화권 자체가 너무 행복해도 너무 티내지 말고, 너무 두려워도 너무 두려운 거 티내지 말고 항상 중간만 해라 이런 식으로 강요하는 문화적인 배경이 있었기 때문에 더더욱이 이런 것을 더 병적으로 느끼는 사람이 있을 수가 있겠죠. 그렇고 보통은 일반적으로 서양보다는 동양권 쪽에서 더 많이 퍼져 있는 그런 공포증이다 라고 하네요. 재밌다. 재밌는 공포증이네요. 아니 이게 가능해? 일단 가능할 것 같지가 않은데. 색소 공포증 혹은 색상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크로모포비아라고 부르고요. 색상에 대한 지속적이고 비이성적인 두려움 또는 혐오감을 말합니다. 요거는 일반적으로 조건 반응에 의한 공포증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떤 색이든지 간에 색을 봤을 때 두려움을 느끼는 게 아니라 어떤 특정한 색을 봤을 때 공포증을 느끼는 것이 색소 공포증이다. 관련해서는 특정한 색깔을 보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부류별로 있기 때문에 빨간색의 두려움을 나타내는 말이 있대요. 에리토로포비아? 그리고 노란색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는 시엔토포비아? 흰색에 대한 두려움을 나타내는 거는 리우코포비아? 뭐 이런 식으로 어떤 특정 색깔에 대해서 두려움을 느끼는 사람들이 꽤나 많았기 때문에 이런 용어가 아예 정립이 된 거였겠죠. 게다가 보통은 그런 색깔이 뭘 떠올리기 때문에, 연상시키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 같습니다. 빨간색에 대한 두려움은 혈액에 대한 두려움과 연관될 수가 있다. 그래서 각종 색상에 대해서 주황색에 대한 두려움, 파란색에 대한 두려움, 뭐 얼굴이 붉어지는 거에 대한 두려움, 회색에 대한 두려움, 각자 색깔별로 이렇게 두려움을 뜻하는 말들이 있네요. 근데 이게 아마 글쎄 잘은 모르겠지만 내가 봤을 때는 색이 공포감을 준다기보다는 어떤 걸 연상시키기 때문에 싫어한다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예를 들어서 옛날에 영국 사람들이었나? 그런 사람들은 그 빨간색이 이제 악마의 색깔인가? 막 그런 식으로 해가지고 되게 불경스러운 것? 그래가지고 옛날에 토마토도 되게 안 먹고 그랬다면서요. 연관이 있겠죠 이거랑도. 그리고 파란색은 보통 종교적인 느낌에서 쓰는 거기 때문에 어떤 종교화에서도 특히나 파란색을 많이 썼었고, 그런 식으로 어떤 색깔이 좋고 어떤 색깔이 나쁘다 라는 게 뭘 연상시키기 때문에
그렇게 생기는 게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고, 이거를 요즘 같은 현대에 와서도 느끼는 사람이 과연 있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도 써있다시피 색상에 대한 문화적인 혐오감이 1000년 전으로 거슬러서도 있었기 때문에 이게 아리스토텔레스가 색상보다 선을 우선시한 데서 유래했다고 말합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제 학습되거나 문화적으로 그렇게 꺼리기 때문에 그 색깔에 대해서 공포증을 갖게 되는 것이다 라는 거죠. 생리학적인 거라기보다는 특정 문화권에서 그 색깔을 어떻다라고 여기기 때문에 생길 수가 있다. 다음으로는 시간 공포증입니다. 크로노포비아. 시간이 앞으로 나아가는 거에 대한 두려움을 설명하는 불안장애라고 합니다. 일반적으로 감옥 수감자들에게서 나타난다. 에? 의외네요. 감옥 수감자 이외에도 코비드-19로 격리를 경험한 개인에게도 확인된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일단 크로노포비아라는 말 자체는 시간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크로노스, 그리고 두려움을 의미하는 포보에서 유래가 된 거고요. 이 원인이 있습니다. 왜 이런 게 생겼느냐? 일반적으로 노인이나 병자의 경우에는 나이가 많거나 혹은 말기가 점점 나에게 다가오고 있다라는 게 결국은 시간이 다가오는 것이 나에게는 죽음이 가까워져 오는 것과 같다는 뜻이기 때문에 여기서 두려움에 압도될 가능성이 높다. 그렇기 때문에 연장자이거나 유병자에게 더 이런 공포증의 증세가 나타날 수 있다라고 합니다. 이 공포증이 또 감옥신경증이라고도 불리는데, 그 이유가 장기형을 받은, 그러니까 길게 수감을 하게 된 그런 이제 수감자가 시간의 흐름에 대해서 집착을 하게 되는 거를 말한다는 거예요. 시간이 너무 느리게 간다거나 혹은 너무 빠르게 간다고 이제 믿는 그런 이제 신경증의 증세라는 거죠. 또한 옛날에 코로나가 한창 성행했을 때 코로나 때문에 격리된 다음에 시간 공포증을 앓는 사람들도 생겨났다는 거예요. 기본적으로 이런 시간에 관련된 신경증이 왜 생기느냐? 시간이 계속 흘러가기를 바라거나 혹은 가지 않기를 바라는 그런 집착하는 데에서 온다는 거죠. 근데 시간은 아무리 빨리 가기를 바래도 계속 정시마다 딱딱딱 지나갈 수밖에 없으니까 그 시간이 흘러가는 거에 대해서 내가 어떻게 인력으로 뭔가를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잖아. 그 시간은 어차피 결국은 가야지만 가는 거고 내가 힘으로 더 잘한다고 더 빨리 가는 게 아니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무력증을 느끼면 이런 시간 공포증에 걸릴 수 있다라는 거죠. 우울증이나 어떤 특정한 약물의 문제를 가지고 있거나 공황발작, 불안장애를 갖고 있는 사람들이 이 공포증을 경험할 확률이 더 높다라고 합니다. 발생하는 원인은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특정한 이유로 인해서 발생하는데, 휴일. 휴일은 뭘까요? 휴일이 끝나간다는 거에 대한 공포일까요? 생일 다가오거나 졸업이 다가오거나 기념일이 다가오거나 이런 사소한 것들이 모두 이 병을 갖게 되는 원인이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시간이 흐르는 것을 멈출 수 있는 힘을 내가 가지고 있지 않다는 것에 대한 자각, 혹은 자기가 죽는다, 죽어가는 것, 그 자체에 대한 두려움, 시간이 엄청나게 크다, 내가 너무 압도적으로 크고 내가 견뎌낼 수 없다 라는 데서 오는 두려움, 시간이 너무나도 느리게 흘러간다 라는 믿음에서 이 공포증이 온다는 것이죠. 다음입니다. 신경성 식욕부진증. 신경성 식욕부진증은 간단히 식욕부진증 혹은 거식증이라고도 합니다. 음식에 대한 제한, 신체 이미지의 장애, 체중 증가에 대한 두려움, 압도적으로 날씬해지고 싶은 욕구를 특징으로 하는 섭식 장애입니다. 이건 단순히 미를 추구하는 정도가 아니라 먹는 것이 나에게 어떤 것을 초래할 것이다 라는, 그래서 먹는 것 자체에 장애를 갖게 되는 그런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기본적으로 신경성 식욕부진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은 일반적으로는 저체중일 확률이 높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과체중이 되는 거나 그렇게 보이는 것 자체를 굉장히 두려워한다. 이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기본적으로 자주 체중을 측정하는 경향이 있고 소량을 먹고 특정 음식만 먹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하나는 우리가 일반적으로 거식증 하면 떠오르는 음식을 먹고 바로 개워내는 그런 거, 혹은 개워내도록 스스로가 손가락을 목에 넣는다든지 그런 행동들을 한다는 거죠. 문제는 이제 이런 식으로 음식을 최소화해서 먹는 사람들은 어쩔 수 없이 의학적인 합병증을 같이 수반할 수밖에 없다는 거죠. 영양의 공급이 안 돼 버리니까.
골다공증이나 뭐 불임을 하기도 하고 심장이 손상될 수도 있고 이제 월경불순 같은 그런 것들이 올 수도 있다고 합니다. 거식증은 일단은 청소년기나 청년기에 종종 발생한다고 합니다. 문화적인 요인이 꽤 큰 역할을 하는 것으로 보인다고 합니다. 마른 체형을 중시하는 사회에서 이 질병의 발생률이 더 높다. 혹은 고수준의 운동, 혹은 모델링, 혹은 댄스 같이 마른 체형일수록 더더욱이 추앙받고 칭송받는 그런 직업군에 있는 사람들도 이런 공포증을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죠. 서구 국가에서는 여성의 0.3에서 4.3%, 남성의 0.2에서 1%가 일생 중에 어느 시점에서는 이 질환을 실제로 겪기도 한다. 젊은 여성의 약 0.4%가 1년에 이 질환을 앓기도 하고요. 여성에게 남성보다 10배가 더 흔하게 발생하는 것으로 추정됩니다. 기본적으로 미의 기준이 여자는 뭔가 작고 마르면 더 예쁘다 이런 식의 기준이 있다 보니까 남자는 사실 반대죠. 몸이 좋고 근육이 있으면 이제 남자답다 이런 식으로 이제 프레임이 있기 때문에 그런 외형적인 어떤 문화적인 그런 특성이 있는 곳들은 더더욱이 거식증이 여성에게 발병될 확률이 높다라고 하는 겁니다. 2013년에는 전 세계적으로 약 600명 정도가 이 질환으로 사망을 했고요. 1990년대에는 400명 정도가 사망을 했습니다. 섭식 장애가 정말 문제인 거는 자살 같은 우울감도 같이 동반을 시키기도 하기 때문에 다른 원인으로 사망을 하게끔 하기도 한다는 점에서 굉장히 위험한 공포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죠. 특정적인 증세가 있습니다. 칼로리를 계속 계산하고 음식의 지방 함량을 찾아보는 거에 대해서 아주 광적인 강박관념을 가지는 거, 그리고 음식, 요리법, 그리고 그 요리를 하는 방법에 대한 집착을 한다는 거죠. 날씬한 사람에 대한 과한 동경을 갖거나 자존감이 낮은 경우들이 많고요. 과도한 비판을 하는 사람이거나 혹은 완벽주의를 갖고 있는 사람일수록 거식증을 느낄 수 있는 확률이 높다. 다음, 밀실공포증 혹은 폐소공포증입니다. 폐소공포증은요, 밀폐된 공간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특히 사람이 가득 찬 엘리베이터나 창문이 없는 방 혹은 문과 창문이 이제 꽁꽁 닫혀있는 봉인된 호텔 객실, 그런 상황들이나 자극에 갇히게 되는 경우에 유발되는 공포증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심지어는 외부에 자물쇠가 있는 침실, 그러니까 내가 잠그는 게 아니라 밖에 잠그는 게 있는 시설, 작은 차, 목이 조이는 옷들도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에게는 특정한 반응들을 유발할 수가 있습니다. 요거는 불안장애로 분류가 되는데요. 종종 공황 발작으로도 이어지기도 합니다. 폐소공포증이라는 말은 라틴어로 갇힌 곳을 의미하는 클라우스트롬과 그리스어 포보스, 두려움에서 합쳐진 말이라고 합니다. 기본적으로 좁은 방 혹은 탈출구 같은 게 없어 보이는 닫혀있는 갑갑한 느낌을 주는 공간에 가면은 이런 증상을 일으키는 걸로 보여요. 작은 방 혹은 MRI, CT 스캔 장치에 들어가는 거, 자동차, 버스, 비행기, 기차, 터널, 수중동굴, 지하실, 엘리베이터, 이런 곳들이 다 이런 증상을 유발하는 곳들이라고 합니다.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거나 밀폐된 공간에 갇혀 있는 걸 생각만 해도 제대로 숨을 쉴 수 없고 산소가 없어지지 않을까? 라고 두려워하는 마음을 갖는 증상이라고 하는 거죠. 사실은 이런 증상을 갖고 있는 사람들이 다 그렇게 공황 발작을 일으키고 그런 건 아니에요. 근데 그런 공간에 갇혀 있는 동안에 내가 생각하지 못한, 예상치 못한 일들이 발생할지도 모른다 라는 가능성에서 이 공포증이 더 생긴다는 거죠. 그러니까 어두운 공포증이랑 비슷하네요. 사실은 어두움 자체를 무서워하는 게 아니라 어두워서 내가 감지할 수 없는 어떤 일이 발생할지 모른다라는 데서 두려움이 오는 거였잖아요. 마찬가지로 폐소공포증도 사실은 이 공간 자체가 두는 두려움보다는 이 좁은 공간에서 어떤 일이 발생했을 때 내가 대처할 수 없을지도 몰라 라는 데서 유래하는 공포증이라는 거죠. 사실 이 폐소공포증은 저도 많이 들어봤고 여러분들도 익히 많이 들어봤을 정도로 흔한 공포증이다 보니까 다른 공포증에 비해서 이 원인이 꽤나 상세하게 이미 연구가 되었네요. 이 편도체 때문에 발생하는 일이라고 하는데 뇌에서 가장 작은 구조 중에 하나지만 가장 강력한 일을 하는 곳이기도 하다는 거예요. 두려움의 조절 혹은 싸움과 도피에 대한 반응을 일으키는 그런 감각기관이라고 할 수가 있는데
결국은 생존이랑 연결이 되어 있는 문제겠죠. 어떤 문제를 맞닥뜨렸을 때 내가 피해서 여기서부터 달아날 수 있게끔 하는 어떤 모든 신체적인 반응 있잖아요. 뭐 소름이 돋는다든지 아니면 호흡이 빨라지고 맥박이 가빠지는 그런 모든 행동들이 이 싸움 도피 반응을 일으키는 편도체와 연관이 있는데, 이 편도체에 어떤 자극이 잘못 전달되거나 할 때 이 폐소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사람이 신체적으로 갇혀 있는 상황일 때 더 과잉하게 반응하는 것으로 파악이 된다는 거죠. 또한 이제 어렸을 때 혹은 특정 성인이 된 다음에도 어떤 일들을 경험하게 됐을 때 폐소공포증이 유발되기도 한다는 겁니다. 아주 어렸을 때 깜깜한 방에 갇히거나 갇혀있는 문에서 전등 스위치를 찾을 수 없는 경우, 혹은 상자 안에 갇혀버린 경우, 옷장이나 이런 곳에 좁은 곳에 갇혀 있었던 경우가 있거나 깊은 수영장에 빠져서 수영을 못했던 경우, 큰 군중 속에서 부모와 헤어져서 길을 잃어버린 경우, 울타리 막대 이런 데 있잖아요. 구릉다리 같은 데다가 머리를 넣었는데 못 빼는 그런 경우, 구덩이에 기어 들어가는데 갇혀버리거나 돌아가는 길을 찾지 못하는 경우, 혹은 부모의 차, 트럭, 밴 이런 곳에 혼자 오랫동안 남겨진 경우, 교실, 엘리베이터, 지하실 같이 창문이 없는 방에 아이를 그냥 혼자 두는 거. 근데 이게 그냥 두는 게 아니라 처벌의 목적으로 혼자 두는 경우에 이렇게 폐소공포증이 발생하기도 한다는 거죠. 외상 후 스트레스 장애로. 다음으로는 네크로포비아입니다. 이 시체를 뜻하는 그리스어 네크로스, 그리고 두려움을 의미하는 그리스어 포보스가 합쳐져서 생긴 말입니다. 시체랑 관련된 혹은 죽음에 관련된 것에 대한 비정상적인 두려움이라고 할 수 있겠죠. 이거는 관, 묘비, 장례식, 묘지 이런 것들도 다 포함하는 두려움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죽은 자의 영혼이 돌아와서 산자를 괴롭힐 것이라는 믿음도 여기에 포함되고요. 이 네크로포비아는 다양한 원인을 가질 수가 있고 아직까지는 연구가 계속 진행되는 중이라고 하네요. 근데 기본적으로는 사랑하는 사람, 정말 가까운 사랑하는 사람이 죽거나 애완동물이 죽거나 시체를 예기치 못하게 마주치는 그런 외상적인 사건이 발생했을 때 이 공포증을 갖게 된다고 합니다. 근데 그렇게 개인적인 경험을 했던 경우에도 이 공포증이 생기지만 놀랍게도 그냥 내가 봤던 것들, 그런 미디어에서 언급하는 죽음, 공포, 묘지 막 이런 거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이런 네크로포비아를 갖게 되기도 한다는 거예요. 이 네크로포비아의 알려진 기원은 고대 그리스 문화에서 유래가 됐다고 합니다. 신석기 시대부터 있었다고 하는데요. 물론 이제 사람이 죽거나 내가 사랑하는 사람이 더 이상 움직이지 않는 그런 모습이 굉장히 절대 유쾌할 수 없고 굉장히 슬프고 두려운 일이죠. 아무래도 인간은 필멸의 존재이기 때문에 이런 것들을 신석기 시대부터 갖게 된 게 아니었을까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살아있거나 죽은 것이 아니라 언데드의 상태로 일어날 것이란 두려움이 있었습니다. 죽은 사람이 그냥 살아있거나 죽는 그런 상태가 아니라 언데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그런 존재가 아니라 이형적인 존재로서의 좀비처럼 다시 생존해서 돌아올 것이라는 두려움이 아주 오랜 옛날부터 존재했다는 거죠. 그들은 그 목적이 살아있는 사람을 해치는 것에 있다라고 봤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죽었던 사람이 살아 돌아와서, 근데 안 좋은 방식으로 살아 돌아와서 나를 해칠지도 몰라 라는 두려움이 옛날부터 있었다. 다음으로 광대 공포증이 있습니다. 이 광대 공포증은 저도 좀 두려워해요. 좀 무서워하는데 현대적인 원형의 기원은 불분명하다라고 합니다. 애초에 광대라는 게 사실은 우스꽝스럽고 사람들한테 기쁨과 즐거움을 주기 위해서 있는 건데, 반대로 그거에 대해서 공포감을 느낀다는 것 자체가 되게 좀 아이러니한 일이잖아요. 그러다 보니까 그 원형 자체는 상당히 불분명합니다만, 기본적으로 19세기에 에드거 앨런 포가 썼던 호플로그란 작품, 그리고 14세기에 있었던 그런 가면무도회나 왕에게 있어서 그 밑에 있는 그 광대가 기이한 행동들을 하거나 횃불에 불을 질러서 뭔가 나쁜 짓을 하거나 그런 걸로 가끔씩 광대가 묘사가 되기도 했는데, 그런 것들이 살인적인 광대의 이미지를 불러일으켰기 때문에 광대에 대해서 두려워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아니겠느냐라는 식입니다. 그러니까 광대 자체를 두려워한다기보다는
광대가 항상 웃기고 즐거움을 주는 사람이니까 미디어에서는 그걸 역으로 이용해서 두려움과 공포를 주는 존재로 그린 작품들이 종종 등장하면서 사람들이 광대에 대해서 왜곡된 이미지를 갖게 되고 그게 또 공포증을 유발하는 게 아니겠느냐라는 식인 것 같아요. 실제로 있는 공포증의 개념이라기보다는 비공식적인 공포증이라고 합니다. 대중문화 전반에 걸쳐서 미쳐 있거나 혹은 변태적인 그런 광대의 이미지가 꽤나 많이 있잖아요. 정말 크게 보면은 배트맨의 조커도 광대이기도 하니까 어린 아이들은 익숙한 체형에 익숙하지 않은 얼굴에 굉장히 민감하게 반응을 하는 경향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어떤 형상을 가지고 있는데 코는 빨갛고 막 발은 되게 큰 신발을 신고 있고 배는 배불뚝이고 막 그런 게 보통 광대가 하고 있는 외향이니까 거기서부터 어린이들은 굉장히 큰 반발감을 느낀다는 거죠. 그래서 불쾌한 골짜기랑도 상관관계가 있는 공포증이고 그리고 그런 광대가 종종 반사회적인 행동을 하기 때문에 불안감을 유발한다. 저 광대도 그런 내가 영화에서나 만화에서나 소설에서 봤던 것처럼 이상한 행동을 할지도 몰라 라는 데에서 이런 공포감이 기인한다는 것입니다. 64개국에서 987명의 성인을 대상으로 한 설문조사에서는요, 응답자의 54%가 무려 54%면 절반이죠. 절반 정도가 어느 정도는 이 광대가 좀 무섭다 이런 식으로 대답을 했다고 합니다. 즉 관련해서는 도시전설이나 이런 것들도 꽤나 많기 때문에 충분히 이런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것도 이상하지 않은 일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다음은 기술공포증입니다. 테크노포비아라고 합니다. 첨단 기술, 복잡한 장치, 예를 들어서 PC, 스마트폰, 태블릿 컴퓨터에 대해서 두려워하거나 싫어하거나 불편함을 느끼는 그런 공포증이라고 하네요. 야, 놀랍게도 2000년에 발표된 보고서에 따르면은 조직의 신입 직원 중에서 약 85%에서 90% 정도의 직원이 새로운 기술에 대해서 불편함을 느끼고 어느 정도의 기술 공포증은 가지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기술 공포증을 타고 올라가면은 산업혁명까지 올라간다고 합니다. 러다이트 운동 이런 거 있잖아요. 기계를 부수는 거죠. 기계가 인간을 잠식한다. 인간의 노동력을 굉장히 빠르게 대체하고 있기 때문에 기계를 다 부숴야 된다. 그런 운동이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도 기술 공포증의 한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겠다. 게다가 제2차 세계대전을 맞게 되고 히로시마와 나가사키에 핵폭탄이 떨어지고 나서는 이제 기술이 점점 발전하면서 이게 사람을 정말 광범위한 범위에서 사람을 죽일 수 있다는 게 증명이 됐잖아요, 실제로. 그러다 보니까 거기서도 더더욱이 기술 공포증이 더 발현된 것이 아닌가 하는 추정이 있습니다. 단순히 이제 기술이 발전해서 좋은 게 아니라 기술이 발전했기 때문에 사람을 파괴하기도 하고 혹은 사람이 필요가 없어지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기술이 발전하는 거에 대해서 이제 막연하게 꺼려하는 그런 증상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이제 각종 예술, 만화, 영화, 소설, 이런 곳들에서 기술이 발전하면서 안 좋아지는 디스토피아 같은 미래를 그리는 작품들도 있잖아요. 예를 들어서 터미네이터도 기계가 결국 사람을 다 지배하는 그런 내용이고, 매트릭스도 마찬가지고, 그 시점은 아무래도 프랑켄슈타인이 아니겠느냐. 이제 프랑켄슈타인이 이제 시체들을 가져와서 모아가지고 새로운 인류를 이제 만드는 그런 내용이죠. 거기서부터도 이제 기술 공포증이 초기 사례로도 이제 입증이 되었다라고 합니다. 사실 저는 이 기술 공포증이라는 거는 와닿지는 않아요. 항상 저는 테크 제품들을 되게 좋아하고 되게 잘 써왔고 그렇기 때문에 좀 즐기는 편인데, 오히려 사실은 가끔 느낄 때도 있어요. 요즘 자라나는 초등학생들은 코딩을 학교에서 배운다면서요. 그러니까 저는 코딩을 아예 모르거든요. 근데 코딩이 만약에 상용화가 되고 하면은 전혀 내가 모르는 것들을 다들 입에서 오르내리고 할 거 아니야. 그러면 나도 그때는 기술 공포증이 좀 느껴질 것 같아요. 어쨌든 간에 기술 발전이 인류에게 어떤 위협을 줄 수 있다는 점에서 공포증이 생겼다는 거, 또 재밌는 부분이네요. 다음은 사이노포비아입니다. 개 공포증이에요. 네, 일반적으로 개만 두려워하는 건 아니고 개와 그 송곳니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티모시 오 렌츠에 따르면은 동물 공포증은 특정 공포증 중에서 가장 흔한 공포증에 속하고요.
전체 공포증 환자 중에서 36%의 환자는 개를 두려워하거나 고양이를 두려워한다고 보고한다고 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만큼 굉장히 흔한 공포증이다. 개 공포증이 있는 환자는 살아있는 개를 마주치거나 혹은 개의 이미지 혹은 영상을 보거나 생각하거나 그런 것만으로도 충분히 두려움을 느낀다. 개가 있을 수 있는 지역, 예를 들어서 공원 같은 것들도 멀리 피하는 경향이 있고요. 개를 피해서 길을 걷거나 개를 키우는 친구나 그런 가족이 있는 집은 방문 자체를 꺼리는 그런 증상을 가지고 있다. 이게 사실은 좀 읽어보니까 고양이 공포증이랑 거의 유사한 방식으로 생성되는 공포증이네요. 어렸을 때 실제로 개한테 물린 적이 있거나 혹은 물린 걸 봤거나 혹은 어떤 미디어에서 개가 굉장히 두렵게 등장하는 그런 거를 간접적으로나마 체험을 했거나 혹은 일단 개도 사나운 개일 경우에는 사람과 1대1로 싸웠을 때 사람이 이길 수가 없을 수도 있잖아요. 4발 달린 짐승이 더 강할 수밖에 없겠죠. 아무래도 전투에 능한 인간이 아니라면. 그렇기 때문에 그런 유전적인 형질에서 오는 개에 대한 막연한 공포증, 그런 것들이 이것의 원인이라고 합니다. 아니, 귀여운 댕댕이가 어떻게 무서울 수 있을까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겠지만 저도 어렸을 때 개를 엄청 무서워했어요. 제가 어렸을 때 이제 할머니 집에서 개를 2마리를 키웠는데 백구, 엄청 큰 백구였어요. 근데 엄청 크진 않았을 거야. 내가 작았으니까. 근데 할머니 집에만 가면은 개들이 엄청 짖는 거야. 근데 개는 사실 저를 되게 좋아하니까 짖는 거였겠죠.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등치도 크고 이렇게 막 짖는 그게 어린 마음에 되게 두려웠던 기억이 나요. 그렇기 때문에 저도 어렸을 때 개 되게 무서워했어요. 그리고 개는 사실 사람을 보통 싫어하지 않잖아요. 근데 개는 내 의지랑 다르게 내가 막 뛰면은 개도 막 따라서 뛰고 막 그런 경우들이 있잖아. 좋으니까 같이 놀자 이런 식으로. 근데 개는 4발 짐승이니까 사람보다 빠르잖아요.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오는 어떤 무력감 같은 거를 어렸을 때는 좀 많이 느꼈던 것 같아요. 그렇기 때문에 실제로 이거는 많이 공감이 됩니다. 놀랍게도 전혀 없을 것 같은 공포증이지만 개 공포증도 있다. 저도 실제로 느낀 적이 있었고요. 다음은 두부 공포증인데요. 이 두부 공포증이 그 먹는 두부를 말하는 게 아니고 두통이 생기는 거에 대한 두려움입니다. 1980년대 중반에 이 공포증, 이 두통 공포증이 이제 처음으로 보고가 됐는데 통증이 없을 때에도 두통이나 편두통이 생길까 두려워하는 것이라고 소개를 했다고 해요. 이 공포증이 있는 사람들은 편두통이 자주 생기는 그런 병력이 있다. 이 두통 공포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과도하게 진통제를 평상시에도 많이 복용하는 그런 습관을 가지고 있다고 합니다. 저도 그렇지만 사실 이 두통 공포증은 아예 처음 들었거든요. 근데 이게 통계 분석을 통해서 보고된 사례가 거의 없기 때문에 알려져 있지 않은 거래요. 왜냐면은 두통 올 것 같은데 하면 약을 먹고 그냥 끝내버리지 이게 공포증이란 생각을 하는 사람은 거의 없기 때문이라는 거죠. 근데 확실히 두통도 겪어본 분들은 다 아시겠지만 진짜 고통스럽잖아. 이게 뭐라고 하기가 되게 애매한 통증이고 짜증나고 되게 모든 게 다 싫어지는 그런 거니까 이걸 자주 겪는 사람들은 두통에 대해서 공포증을 가질 만도 하겠다라는 생각이 또 일견 또 들기도 하네요.